어머니의 정육점에 있는 CCTV를 보고 있는 아들 레웨는 영상 속 인물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이야기가 곧 시작해요.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경기도 변두리, 낡은 간판이 삐뚤어진 정육점 앞에는 이른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곤 했죠. 남편 영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정육점을 아들 철수가 물려받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을 여는 것은 며느리 경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형식적인 말투에는 따뜻한 기운이 없었죠. 경희는 38살의 나이답지 않게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정육점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에 며느리의 표정에서 묻어나는 불만과 차가운 눈빛을 그저 모른 척하려 애썼습니다. 아침은 간단히 차려놨으니까 드세요. 저는 가게 열어야 해서 바빠요. 앞치마를 두르며 성의 없이 말하는 경희의 태도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침상은 식빵 몇 조각과 우유 한 잔이 전부였죠. 예전 같았으면 저도 함께 가게 일을 도왔겠지만 경희는 제 도움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손님들 앞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을 몇 번 들은 후로는 더 이상 나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 대화하기를 꺼렸죠. 말을 걸어도 대충 듣는 척하다 자리를 뜨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태도에 서운했지만 괜히 집안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10살짜리 손자 민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민호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반가워해주는 유일한 가족이었죠. 민호가 품에 안길 때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빨간 볼펜으로 크게 쓰인 100점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는데 경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께 계속 매달리지 말고 빨리 준비해. 지각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손자가 저와 친한 것도 못마땅해 하는 듯한 태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호는 아쉬운 표정으로 저에게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학교 갔다 와서 또 올게요. 작별 인사를 나누는 민호를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괜한 말을 했다가 민호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이미 가게에 나가 오늘 들어올 고기를 정리하고 있었죠. 저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정육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는데 이제는 집안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저는 미리 준비해 둔 간식을 내주었죠. 할머니가 만든 건 다 맛있어요. 엄마가 사준 과자보다 훨씬 맛있어요.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베어 물던 민호의 말에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적어도 민호에게만큼은 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철수가 돌아오고 경희는 가게 빚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돈도 못 벌면서 먹을 것만 축낸다고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가족의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철수가 조용히 타일렀지만 큰 효과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 세상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민호가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손자만큼은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작은 위안을 품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꿈은 불안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민호의 아쉬워하는 표정이 계속 저를 맴돌았죠. 마치 곧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것처럼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느 오후, 저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입을 스웨터를 만들어 주려고 벌써 한 달째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죠. 며느리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고 아들 철수는 도축장에 고기를 받으러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는 제 뜨개질 바늘 소리만이 똑똑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엌에 놓여있던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벨 소리가 계속 울려대니 거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뜨개질을 멈추고 부엌으로 향했죠. 그 순간 며느리 경희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아, 휴대전화 깜빡했네요. 경희는 숨을 헐떡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뜨개질을 하는 척하며 며느리의 통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 건으로 전화 주신 거죠? 경희는 거실을 흘끗 보더니 부엌 안쪽으로 들어가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뜨개질 바늘을 움직이는 척하면서 귀를 더 곤두세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긴 했지만 조용한 집안에서는 어렴풋이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 가입이 다 완료됐다고 하셨죠. 그럼 이제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며느리의 말에 제 손이 멈추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무슨 보험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고만 제대로 나면 거액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확실한 거죠? 며느리의 목소리에서는 흥분이 느껴졌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고, 거액,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물론 조심해서 해야죠. 들키면 안 되니까요. 특히 시어머니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해요. 며느리가 저를 언급하자 제 심장이 더욱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가 저와 관련된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워낙 순진하시거든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경희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진하다니 저를 뭘로 보는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를 리가 없었죠. 그럼 언제쯤 실행에 옮길까요? 너무 늦으면 의심받을 수도 있잖아요. 경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저는 뜨개질 바늘을 꽉 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안으로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자연스럽게 사고가 난 것처럼 해야겠네요. 며느리의 말을 들은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고를 만들겠다고? 그것도 자연스럽게. 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경희가 아들 준호 이야기를 꺼내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아들도 모르는 일을 며느리가 혼자 꾸미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보험금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억 단위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얼마인가요? 며느리의 질문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억 단위. 그렇게 큰 돈이 왜 저와 연관되어 있는 걸까요? 아, 그 정도면 정말 큰 돈이네요. 그럼 우리 가족이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가게 빚도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가게 빚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나요? 아들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네, 네. 그럼 이번 주 중에 연락드릴게요. 준비 다 되면 바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경희가 통화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알리바이도 만들어야겠네요. 그날은 제가 가게에 있었다고 해주실 수 있죠. 며느리의 마지막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리바이까지 만든다니. 이건 분명히 범죄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경희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재빨리 뜨개질을 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뜨개질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경희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 눈에는 그녀의 표정이 어색하게 보였습니다. 응, 민호 스웨터 만들고 있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일은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냥, 그래요. 요즘 손님이 별로 없어서 심심해요. 경희는 시치미를 뗐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에 빚이 있다는 것도, 며느리가 저를 대상으로 무슨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요. 그럼 저는 다시 가게에 나가 볼게요. 어머니는 집에서 푹 쉬세요. 며느리를 배웅한 저는 뜨개질을 내려놓고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가 꾸미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저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젯밤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악몽처럼 머릿속을 맴돌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죠.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나타나 또 무슨 일을 꾸밀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오전 9시쯤 경희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경희의 인사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제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죠. 응, 일찍 왔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통화를 엿들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되었으니까요.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잠깐 나왔어요. 오늘 창고 정리 좀 해야겠어요. 경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창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어젯밤 통화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때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민호는 밝게 인사했죠. 민호야, 일찍 왔네. 제가 손자를 반겼습니다. 오늘 반나절 수업이었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경희가 민호를 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니까 창고 정리할 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까는 혼자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도움을 청하는 걸까요? 뭘 도와주면 되니? 제가 물었습니다. 냉동 창고 안에 들어가서 고기 상태 좀 확인해 주세요. 어떤 건 오래된 것 같고 어떤 건 상했을 수도 있거든요. 경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에는 창고 일에 저를 참여시키지 않았는데 오늘은 왜 갑자기 그런 요청을 하는 걸까요? 철수한테 시키면 되잖니. 제가 말했습니다. 민호 아빠는 지금 도축장에 가셨어요. 오늘 오후에나 돌아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늦어질 것 같아서요. 경희가 재빨리 답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며느리를 너무 의심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창고 정리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럼 가서 봐 줄게.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경희의 얼굴에 잠깐 이상한 표정이 스쳤지만 이내 평범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럼 같이 가볼까요? 경희가 앞장서서 가게로 향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민호도 뒤따라왔습니다. 저는 손자가 함께 간다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민호가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정육점 뒤편에 있는 큰 냉동 창고로 향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냉동 창고요. 경희가 가리켰습니다. 두꺼운 철문으로 되어 있고 안에서는 하얀 김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영하 20도 정도로 맞춰져 있었죠. 어머니, 저 안에 들어가서 고기들 상태 좀 확인해 주세요. 건 따로 빼내야 하거든요. 경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냉동 창고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어젯밤 들은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자가 보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같이 들어가지 그래. 제가 경희에게 제안했지만 저는 밖에서 다른 정리해야 해요. 어머니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경희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민호가 지켜보고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며 결국 냉동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하얀 김 때문에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고기들 상태 어떤지 확인해 주세요. 경희가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기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이상한 것은 없었죠. 별로 이상한 게 없는데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철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냉동 창고 문이 닫혀 있었죠. 저는 당황해서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경희야, 문이 닫혔어. 제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죠. 경희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여기 갇혔어. 제가 손자를 불렀지만 민호에게서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젯밤 들은 통화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소리쳤지만 두꺼운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가 얇은 옷을 뚫고 제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민호야, 제발 도와줘. 제가 간절히 소리쳤지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손자마저 저를 외면하고 있었으니까요. 냉동 창고에 갇힌 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손과 발이 시리고 몸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얀 입김이 턱없이 좁은 공간을 채웠죠. 민호야.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자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빛이 보였습니다. 힘겹게 고개를 들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낯선 시선이었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으며 겨우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경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문이 고장 났었나 봐요. 경희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민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둘 다 무언가 어색했고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 연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그녀는 저를 냉동 창고에 가두어 얼어 죽게 만들고 이를 사고사로 위장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 가장 큰 위안이었던 손자 민호마저 이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말했죠. 집에 들어가자.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며느리가 또 다른 시도를 할지도 모르니까요. 냉동 창고에서 겨우 빠져나온 저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 7시쯤 철수가 도축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안 계시나? 아들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리자 저는 천천히 일어나 나갔습니다.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들아, 힘들었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네. 오늘 도축장에서 일이 많았어요. 어머니는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철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냉동 창고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희가 부엌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보, 들어오셨어요? 저녁 차려놓았으니까 씻고 오세요. 경희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민호도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민호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 전 냉동 창고에서의 그 차가운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저녁 식사를 위해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민호가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호의 밝은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오후 그 차가운 눈빛은 뭐였을까요? 정말 민호도 며느리 편에 선 것일까요? 아, 그리고 오늘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가게에 갔다 오기도 했어요. 민호가 덧붙이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호가 오늘 일을 언급한 것입니다. 가게에 무슨 일로? 철수가 궁금해했습니다. 경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냉동 창고 정리를 좀 해야 해서요. 어머니께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철수가 물었죠. 별 문제 없이 잘 끝났어요. 다만 냉동 창고 문이 좀 이상해서 어머니가 잠깐 갇히셨다가 나오셨어요. 경희는 마치 우발적인 사고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놀랐습니다. 자신이 고의로 저를 가둬놓고도 마치 사고였던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갇히셨다고요? 어머니 괜찮으셨어요? 철수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며느리를 직접 고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응, 괜찮았어. 문이 고장 났었나 봐. 저는 결국 며느리의 말에 맞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냉동 창고는 위험할 수 있는데 앞으로 조심하셔야겠어요. 철수가 안도했습니다. 경희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금방 문을 열어줘서 다행이었어요. 우리 민호가 할머니를 구해준 거죠. 민호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갇혀 계셔서 빨리 열어드렸어요. 저는 민호의 말을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가 저를 구해준 것처럼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참 동안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으니까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며느리의 고의적인 행동, 민호의 이상한 태도,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의 뻔뻔한 거짓말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 경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평소에는 하지 않던 친절한 말이었죠.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저는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잖아요. 냉동 창고에서 놀라셨을 텐데. 경희의 가짜 걱정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지금은 친절한 며느리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냉동 창고 같은 곳은 위험하니까요. 며느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라는 경고 같았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니 철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민호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 풍경.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호야, 숙제 어려우니? 제가 손자에게 말을 걸었죠. 아니요. 쉬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정말로 순진한 표정인지 아니면 연기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철수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냉동 창고 문 때문에 갇히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응, 갑자기 문이 닫혔어. 제가 대답했죠. 이상하네요. 그 문은 안에서도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철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경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게 요즘 문이 좀 이상해요. 가끔 안에서 안 열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수리를 해야겠네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철수가 말하자. 네. 내일 업체에 연락해 볼게요. 경희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빠른 대응에 놀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 둔 답변 같았죠. 밤 9시가 되자 민호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민호가 밝게 인사하며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민호의 인사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순진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요? 10시쯤 철수와 경희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봤습니다. 며느리의 의도적인 행동, 민호의 이상한 태도, 그리고 저녁에 보인 가족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 같았죠. 특히 민호의 역할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며느리 편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죠. 저는 긴장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람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안도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음에 또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르겠고, 민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었죠. 제 처지를 생각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롭고 무서운 적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며느리가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쓸지, 민호가 정말로 배신자인지,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웠습니다. 불안한 밤을 보낸 저는 다음 날 아침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게 되었고, 민호의 행동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죠.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저는 저녁에 철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든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녁 7시, 철수가 도축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철수는 피곤해 보였지만 저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제가 진지하게 말하자.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가 관심을 보였죠. 그때 경희가 부엌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보, 들어오셨어요? 저녁 차려놓았으니까 씻고 오세요. 민호도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가족이 모두 모인 상황에서 저는 이 기회에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철수야, 며칠 전에 경희가 이상한 전화를 하는 걸 들었어.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무슨 전화요? 철수가 궁금해했죠. 보험금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고를 내서 거액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경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무슨 이야기예요? 경희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여보, 저는 그런 전화한 적 없는데요. 어머니가 뭔가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내 보험으로 사고를 내겠다는 이야기였어.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철수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전화를 들으셨어요? 당연하지. 그리고 어제는 나를 냉동 창고에 가뒀어. 제가 어제 일까지 털어놓았습니다. 가뒀다고요? 철수가 더욱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혼자 들어가신다고 하셔서. 경희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나 보고 들어가라고 했어. 그리고 문을 잠갔잖아. 제가 분노했습니다. 철수는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때 경희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어제 할머니가 냉동 창고에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아빠께 말씀드려. 민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곧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혼자 들어가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호야, 그게 아니야. 엄마가 할머니 보고 들어가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혼자 하겠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같이 들어가자고 하셨는데. 민호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손자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철수야, 민호가 거짓말하고 있어. 너희 엄마랑 짜고 나를 속이는 거야. 제가 절규했습니다. 경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요즘 어머니가 기억력이 좀 나빠지신 것 같아요.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지셨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발끈했죠. 어머니, 며칠 전에도 제가 전화 통화한 적 없는데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경희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했어. 보험, 이야기.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날 저도 집에 있었는데 엄마가 전화하는 거 못 들었어요. 철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데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민호가 한편이 되어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어머니를 한번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어떨까요? 경희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싫어. 난 병원 안 가. 제가 거부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예요. 철수가 설득했죠. 아들아, 내 말을 믿어줘. 경희가 나를 죽이려고 해. 제가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말이야. 보험금 때문에. 제가 계속 주장했죠. 경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어머니를 왜 해치려고 하겠어요? 정말 상처받는 말씀이에요. 민호도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할머니를 정말 걱정하시는데. 철수는 아내와 아들의 말을 듣고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들마저 저를 의심하는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거짓말쟁이처럼 보이니?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어머니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헷갈린다고? 내가 치매라는 소리야. 제가 화를 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모두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와 민호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저를 의심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특히 가장 믿었던 손자 민호의 배신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은 완벽했고 저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에 들었던 저는 아침 7시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할머니, 문 밖에서 민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죠. 민호는 눈을 빨갛게 우린 채 서 있었습니다. 민호야. 제가 놀라며 물었죠.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자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호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민호는 말을 시작하려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제까지 차갑던 민호가 갑자기 우는 이유를 알 수 없었죠. 왜 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뭐가?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제 거짓말한 거요. 민호가 고백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민호가 진실을 말하려는 것이었죠. 무슨 거짓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냉동 창고 일이요. 정말은 엄마가 할머니 보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제 기억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했니?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시켰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켰다고? 저는 더 자세히 듣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계속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할머니가 혼자 들어갔다고 말하라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린 손자까지 거짓말에 동참시킨 며느리가 너무 미웠죠. 왜 엄마 말을 들었니? 제가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뭐가 무서웠는데? 제가 다그쳤습니다. 민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앞으로 든 보험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 제가 들었던 통화가 맞았습니다. 보험이 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거액의 생명, 보험이요.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제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5억 원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5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을 저 몰래 가입해 놓았던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런 보험에 들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모르세요. 엄마가 할머니 도장으로 가입했어요. 민호가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보험에 가입했다니. 이것은 명백한 사기였죠. 그래서 엄마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냉동 창고에 가둔 거예요. 할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5억 원 때문에. 민호야, 너는 왜 엄마를 도왔니? 제가 상처받은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더욱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가게 빚이 너무 많아서 이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가게 빚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돼? 제가 물었죠. 3억 원이요. 은행에서 독촉이 계속 와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가게 빚 때문에 절망한 며느리가 저희 생명보험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엄마가 나를 죽이려 한 거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저도 무서웠지만 엄마가 너무 무서워했어요. 민호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비밀이었을 것입니다. 엄마가 또 다른 계획이 있니?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고 해요. 치매 진단. 제가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고를 낼 거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이 이렇게 치밀하다니. 민호야,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제가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민호가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야, 증거가 있니? 엄마가 보험에 가입한 서류라든지.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방 옷장에 숨겨놨어요. 보험 서류랑 다른 서류들도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서류?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은행 빚 관련 서류요. 그리고 할머니 사고 계획서도 있어요. 민호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획서까지 써놨다고. 네. 어떻게 사고를 낼지, 어떻게 알리바이를 만들지 다 적혀 있어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치밀함에 놀랐습니다. 동시에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에 안도했죠. 민호야, 그 서류들을 가져올 수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엄마가 집에 있어서.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언제 가져올 수 있을까? 제가 물었죠. 엄마가 가게에 나가고 아빠도 도축장에 가면 가져올 수 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할머니, 그런데 오늘 병원에는 어떻게 해요? 민호가 걱정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단 가는 척하자. 그리고 기회를 봐서 증거를 확보하고. 네, 알겠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경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어디 있니? 민호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죠. 할머니, 저 가볼게요. 엄마한테 들키면 안 돼요. 그래, 조심해. 민호가 나가기 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했어요. 이제는 할머니 편이에요. 저는 손자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민호가 나간 후 저는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확보해서 경희의 범죄를 폭로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경희가 눈치채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제 편이 되어주었으니까요. 반드시 경희의 계획을 막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약속한 대로 증거를 가져온다면 경희의 사악한 계획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호와의 대화 후 저는 하루 종일 긴장 상태였습니다. 경희가 병원 예약을 잡았다며 오후 2시에 나가자고 했지만 저는 몸이 아프다며 핑계를 대고 일정을 미루었죠. 어머니, 병원에 가셔야 해요. 경희가 재촉했습니다. 내일 가면 안 되니? 제가 버텼습니다. 예약을 잡아놨는데 경희가 불만스러워했죠. 그때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민호와 눈을 맞췄습니다. 민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증거를 가져올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었죠. 오후 4시쯤 경희가 급한 일이 있다며 가게로 나갔습니다. 아들 철수도 도축장에서 늦는다고 전화가 왔죠. 기회가 왔습니다. 민호야, 지금이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망을 봤습니다. 10분 후 민호가 서류들을 들고 나왔죠. 할머니, 가져왔어요. 저는 서류들을 받아보았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서류에는 정말로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경희로 되어 있었고 보험 금액은 5억 원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경희가 손으로 쓴 계획서였습니다. 시어머니 사고사 계획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냉동 창고 사고, 두 번째는 계단에서 떨어뜨리기, 세 번째는 가스 누출 사고 등등.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치밀하게 저희 죽음을 계획했다니. 민호야, 이것들을 복사해야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동네 문구점에 복사기가 있어. 가서 복사하고 원본은 다시 갖다 놔야 해. 제가 설명했죠. 둘은 급하게 문구점으로 향했습니다. 서류들을 복사한 후 민호가 다시 원본을 경희의 방에 갖다 놓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으니 이제 이걸 공개해야 해. 제가 말했죠. 아빠한테 보여드릴까요?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아빠 혼자서는 부족해.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해야 해. 제가 생각에 잠겼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민호야, 내일이 큰할아버지 제사일이지? 네, 맞아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친척들이 다 모이겠네. 그때 공개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은 시아버지의 제사였습니다. 철수의 형들과 친척들이 모두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총 15명 정도의 어른들이 모인 자리였죠. 경희는 평소처럼 제사 준비를 하며 친척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자 친척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경희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제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철수가 당황했죠. 경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곧 진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기억력이 안 좋다고? 그럼 이건 뭐야? 제가 복사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친척들이 서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가입 서류를 본 큰아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희가 내 몰래 5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거. 그리고 나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친척들은 계획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둘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경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런 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썼어? 내 방에서 나온 건데. 제가 추궁했습니다. 민호야, 진실을 말해봐. 제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가 할머니를 냉동 창고에 가뒀어요. 그리고 저한테 거짓말하라고 시켰어요.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호야, 정말이야? 네, 아빠. 엄마가 할머니 보험금으로 가게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경희를 쏘아봤습니다.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큰아들이 다그쳤습니다. 경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민호야, CCTV는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 맞다. 가게에 CCTV가 있어요. 할머니가 냉동 창고에 들어가는 장면이 다 찍혔을 거예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자. 모든 사람들이 가게로 향했습니다. 철수가 CCTV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모든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경희가 저를 냉동 창고에 밀어넣고 문을 잠그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보였죠. 그리고 민호가 한참 후에야 문을 연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들 철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경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빚이 너무 많아서. 빚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고? 철수가 분노했습니다. 큰아들이 경희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야? 닥쳐. 경희는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맨날 돈도 못 벌면서 밥만 축내는 늙은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하게 생겼잖아. 어차피 얼마 못 살 텐데 보험금이라도 남겨주는 게 낫지 않아? 며느리의 막말에 친척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있다니 믿을 수 없었죠. 철수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럼 민호는 왜 거짓말을 시켰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니까 협박하기 쉽잖아. 엄마 말 안 들으면 할머니뿐만 아니라 아빠도 다칠 수 있다고 했어. 경희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너무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엄마가 아빠까지 해칠까봐. 민호의 말에 저는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민호 할머니가 지켜줄게. 큰아들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잠깐. 경희가 소리쳤죠. 뭘 잠깐이야. 살인 미수범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 큰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경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차갑게 반응했죠. 용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걸 어떻게 용서해?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여보, 우리 빚이 3억 원이에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다 망해요. 경희가 절규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죽일 이유는 안 돼. 철수가 소리쳤죠. 결국 큰아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30분 후 경찰이 도착해서 경희를 연행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제가 지켜요. 민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민호. 내가 용기를 내줘서 할머니가 살았어. 철수도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 괜찮다, 아들아.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하면 돼. 제가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사악한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고 민호도 다시 제 편이 되어주었으니까요. 다음 날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희가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보험 사기부터 살인 미수까지 모든 혐의를 인정했죠. 어머니, 경희가 징역 10년을 받을 것 같다고 하네요. 철수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해.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빚은 어떻게 하죠? 3억 원이나 되는데. 철수가 걱정했습니다. 그때 제가 갑자기 말했죠. 아들아, 빚 걱정은 하지 마. 왜요, 어머니? 돈이 어디 있어요? 철수가 놀랐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돈이 좀 있어. 얼마나요? 민호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10억 원. 가족들이 모두 입을 벌렸습니다. 10억 원이요? 철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그래. 너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부동산에 투자한 게 있었어. 그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은 10억 원 넘게 됐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돈이 있었다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기회가 없었지. 그리고 사실은 너희들이 잘해주면 조금씩 나눠주려고 했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할머니? 민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 교육비도 걱정 없고 철수 가게 빚도 다 갚을 수 있어.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철수는 감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어머니께 더 잘할게요. 구치소에 있는 경희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들은 경희는 크게 절망했다고 했죠. 5억 원 때문에 살인을 시도했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10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니.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으니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육점은 한 달 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빚이 없어지자 철수의 표정도 밝아졌고 민호도 점점 웃음을 되찾아갔죠. 할머니,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멋있다고.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가 할머니 자랑해줘서 고마워. 저는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 특히 민호가 마지막에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할머니,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재산이 뭐길래 가족이 가족을 죽이려 드는 거냐. 제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죠. 철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민호도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2번 다시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들과 손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 것 같았죠. 정육점 간판 위로 저녁 노을이 비쳤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민호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의 경위는 매일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5억 원을 위해 10억 원을 포기한 어리석음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